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는 내용인데 네. 우선 핵심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만큼 예. 개혁적인 겁니다. 혁명적인 거고요. 매우 도전적인 겁니다. 그 연금 개혁을 이루었던 시점을 돌이켜보면 연금 요율이죠. 예. 요율을 올린 게 마지막으로 올린 게 1998년이에요. 그때 9%로 올리고 3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번에 올리겠다라는 안만 나온 겁니다. 물론 예. 국회 통과될지 여부는 또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으로서 나온 것이 지금 정말 30여 년 만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9% 현행에서 13%로 올리겠다. 더 내겠다라는 거죠. 더 내게 하겠다. 더 내다 보면 그래도 이게 전체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소득을 얼마만큼 연금이 감당할까? 그 비중이 40% 정도로 현행으로 유지된다면 기대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 굳이 이것을 비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연금 요율을 4%포인트 더 올리고 더 많이 내고 대신 수령액은 2%포인트만큼 더 수령하겠다. 예. 구조적으로 본다면 더 내고 더 낸 만큼 더 받지 못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더 많이 받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과제죠. 모두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나 이걸 누구도 나서기 싫어하는 과제. 그렇기 때문에 98년 이후로 보험료율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총론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 내고 더 받자는 요지인데 네. 내는 만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차등화하기로 했거든요. 네. 사회적인 합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선 세대 간에 좀 갈등이 생기지도 않겠냐 이런 얘기도 예. 있고요. 첫 번째, 20대나 30대와 같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높아진 보험료율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당분간 안 올리고 몇 년간 더 이 9% 보험료율을 유지만 한다면 나는 이제 보험금을 수령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왜 남은 기간 동안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느냐. 사실 보험료율을 올려서 천천히 올려서 많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증가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은 젊은 세대고요. 반면 또 50대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돼요.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세대가 더 많이 낼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그런 걱정이 드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개혁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 외에 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득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일단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연금이 언젠간 고갈이 되니까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는 구조 개편인 것이고요. 두 번째 구조 개편은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을 도입하자라는 건데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이겁니다. 연금 기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축되어 있는 기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연금 기금액과 수금액이 있는데 어떤 경제 여건에서는 또 기대 여명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수령액이 많아지잖아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서 이 수금액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하게 만드는 제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소득 보장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평가해 보면 OECD 회원국 38개국이죠. 이 중에서 이 자동 조정 장치를 이미 도입한 나라가 24개국입니다. 맞네요. 반 이상의 나라들이 이미 도입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가 혹은 인구 구조 변화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변수들이 있을 때 적절히 대응해서 이 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지연시켜 보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연금 개혁안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건데 네. 그러면 재정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결국 우리 국민은 나라의 안전한 그 사회보장 제도 하에 빈곤하지 않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만큼 국민연금이 빨리 소진된다면 수령하지 못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56년으로 예.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가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0대의 경우 연금은 정작 내지만 예. 그 56년 이후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연금 개혁을 시행한다. 물론 정부안입니다. 예.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안이 통과돼서 보험료율 조정과 말씀하셨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이나 80년 정도로 미뤄질 수는 예.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 어쨌든 소진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일, 그리고 연금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살펴봤고 이 개혁안이 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역성장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역성장을 한 것은 어쨌든 전분기보다 2분기가 성장세가 좋지 못했다. 그만큼 수출 실적이나 민간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 GDP 경제 규모는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외수, 그다음 하나가 내수예요. 그 외수가 바로 수출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내수는 민간 소비, 가계의 소비 지출이라든가 기업의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게 내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국면이다. 숫자적으로 예. 회복되는 2.45%로 그래도 전년 1.4%에서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이 외수와 내수가 동반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수는 그대로인데 외수만 수출만 확실히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수출은 수출인데 2024년 1분기까지는 수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듯 했다가 2분기의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도 나타나고요. 수출이 늘어나서 그게 내수 진작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연결되는 것,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낙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 수출만 잘 되고 일부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과 같은 일부 품목에 있어서의 수출만 잘 되고 그게 실질적인 내수 경제, 예를 들어 자영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월급쟁이 근로자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 경기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가 주저앉은 영향도 커 보이거든요. 네. 2분기 가구 흑자액도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 내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자, 이 흑자액의 개념이 뭘까요? 아마 우리 두 분의 앵커분들은 예. 월급 통장에 이제 통장에 소득이 찍힐 겁니다. 예. 근데 찍히고 나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빕니까? 어떻습니까? 스쳐가죠. 소득이 월급이 스쳐간다라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런 현상을 우리는 통장이라고 해요. 통장. 예.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다. 그러니까 소득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소득만큼 이자도 나가야 되고 연금도 나가야 되고요. 세금도 나가야 되고 밀렸던 이런 지출했던 거 다 나가고 나면 텅텅 비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남는 돈을 흑자액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소득액에서 지출 혹은 비소비 지출도 포함됩니다. 예. 다 나가고 남은 돈을 흑자액이라고 하는데 이 흑자액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흑자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어떤 가구는 그 흑자액 이상을 유지하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도 이렇다 보니 또 게다가 물가도 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인하 가능성 그리고 네. 인하를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경기가 지금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안 좋을수록 예.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더 많이 제기되는 겁니다. 금리가 3.5%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런 금리를 우리는 제약적 금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그런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도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근접해 온다면 그러면 다음 목표 경기 진작이나 내수 진작이나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제약적인 금리에서 적정 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10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좀 늦어지면 11월 이렇게 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다뤘었는데 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발언이랑은 좀 온도차가 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네. 주제예요.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하는 금융정책인데 예. 예. 근데 그렇게 막고자 도입하면서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부동산 경기를 그래도 너무 뜨겁게 폭등하는 모습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실수요자들이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만큼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살려고 준비했었던 예를 들어서 계약금까지 마무리했던 이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감당하지?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도 좀 주춤하게 막고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좀 줄이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나 투기성 대출은 좀 막고 다소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걸 소위 말하는 핀셋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계부채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뭐 건전한 가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나쁜 부분, 안 좋은 부분만을 골라서 해결하는 그런 핀셋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네. 다음 주에 은행장들을 만나서 대책을 네. 논의하기로 했는데 실수요자도 보호하고 네. 또 가계대출도 관리하고 다 동시에 가능합니까? 동시에 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것은 이 금융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2천만 이상 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 가구에게 모두를 위한 어떤 정책은 마련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어쨌든 가계 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좀 막되 총량적인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되 그렇다고 실수요자가 그냥 애꿎은 서민이 이런 문제로 고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1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이 그렇다고 가계부채 의존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가계부채를 또 의존하죠? 2금융권이나 4금융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을 이쪽으로 누른다고
이 풍선의 부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쪽 풍선이 커지는 거죠. 가계부채 현상은 항상 이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서 많은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고민하면서 규모 면에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한 상황 아닐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